민주주의를 걷다 3일부터 6시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종수 지음 Walk for Democracy 자유문고 민주역사올레 모임 대표저자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지은 책으로는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 2010과 대표작 강남의 탄생 2016을 비롯하여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2015,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2018, 라면의 재발견 2021, 미 해병대 이야기 2021 등이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해 질서의 완성 2017, 환관 이야기 2015,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3-13 434페이지 참고서적 460페이지 이기훈 기획 촛불의 눈으로 3.1운동을 보다 창비 2019 전남대학교 문화융합연구원 5.18 기념재단 광주의 호를 걷다 2016 전남대학교 병원 5.18 민주화운동 의료활동집 5.18 10일간의 아전병원 전남대학교병원 2017 정운현 3.1혁명을 이끈 민족대표 33인 역사인 2019 조한성 만세열전 생각정원 2019 차성환 최종목평전 산진이 2014 최준식 동북촌 이야기 주류성 2018 한종수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푸스케의 숲 2018 홍기원 성곽을 거닐며 역사를 읽다 살림 2010 홍순권 외 부마항쟁의 진실을 찾아서 도서 출판 선인 2016 황석영 이재희 전영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2017 황호택 박종철 탐사보도와 6월 항쟁 블루엘리펀트 2017 434페이지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안팎의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다 나은 사회로의 변화의 주체로 나서려고 하기보다 기성사회에 편입하는 데 필요한 스펙과 학점에 매달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의 여러 노력들은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다. 또한 재정 상태도 극도로 어려워졌다. 2006년 그날이 오면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아는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후원회가 만들어졌다. 거기에는 진보적인 학술 활동을 하던 교수들과 재학생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그 이후 지속적인 경영 적자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점의 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후원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후원회 이름으로 지속적인 강연회와 서평대회 그리고 학회와 독서 모임들을 운영하며 가능한 역할을 해왔다. 강의료 받으면 영상 저작권 조정을 못한다. 노동은 힘들다. 농구할 때 가족은 왼수다. 24년 4월 24일
그날이 오면은 현판을 써준 신용복 선생님의 씨과일은 먹지 않고 남긴다는 석과불식 수어고부시. 낙엽이 떨어져 뿌리를 키우는 걸음이 된다는 염락분본 예루어 phân本. 교훈에 따라 우리 사회의 씨과일과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인간적 가치, 인문학적 가치가 교류되고 소통되는 공간으로 끝까지 남아있기를 기대한다. 435페이지 녹두거리 암울한 시대 민주주의와 민중지향적 저항문화의 현장. 1970년대와 1980년대 군사독재 정권의 서슬이 벌은 시절 우리 사회에는 명동 성당이나 기독교 회관 같은 종교시설이나 대학 캠퍼스를 제외하면 记住，是任何人，特别是那些跟你没关系的。 435페이지 녹두거리 암울한 시대 민주주의와 민중지향적 저항 문화의 현장. 1970년대와 1980년대 군사독재 정권의 서슬이 벌은 시절 우리 사회에는 명동 성당이나 기독교 회관 같은 종교시설이나 대학 캠퍼스를 제외하면 자유롭게 민주주의를 외칠 공간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대학 캠퍼스 바깥에 있으면서도 거리낌 없이 반독재, 반외세를 외칠 수 있고 민중지향적인 문화가 넘쳐나던 공간이 바로 서울대학교 앞의 녹두거리였다. 녹두거리에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넘쳐났다.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조용히 공부하여 무사히 졸업한다면 창창한 앞날, 권력과 명예, 부가 뒤따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 출세가도의 보증수표를 과감히 내던졌다. 그리고 민중들과 함께하고자 했다. 소비적 대중문화를 거부하고 소박하지만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적 문화를 추구했다. 서울대생들은 이 거리에서 막걸리와 소주를 마시고 유행가 대신 민중가요를 목청껏 외쳐 부르며 광주의 아픔과 노동 현장의 부당한 현실에 대해 밤새워 토론하였다. 하숙집과 자취방에 함께 모여 감시를 피해 스터디를 하고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하였다. 하지만 녹두거리는 학생들만의 공간은 아니었다. 이곳의 주점과 서점, 하숙집과 자취방의 주인들도 학생들과 함께 시대의 아픔을 나누고 학생들을 보호하며 녹두거리의 문화를 만들어간 또 다른 주체였다. 이 거리 전체가 독재 정권에 맞서는 민주주의의 실천 공간이자 민중지향적 문화를 꽃피운 문화의 공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전 당시 관악 캠퍼스는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시내까지 나가는 통근 버스가 오후 5시 밤이면 끊겼고 도서관과 연구실도 오후 6시면 문을 닫았다. 당연히 학교 바깥은 더욱 황량했다. 그저 봉천동 쪽에 약간의 주점과 하숙집이 있을 뿐이었다. 1980년에 와서야 도림천을 복개하고 길을 넣으면서 녹두거리 쪽에도 상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제법 규모를 갖춘 하숙촌으로 성장하였고 인근의 주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1년 서울대 학생들이 단골 주점인 일미집이 봉천동에서 옛 289번 버스 정점 옆으로 옮겨오고 곧바로 학사주점의 대표격인 녹두집이 문을 열었다. 이건 녹두집 전번에 갔던 것 같다. 또한 광장서점과 녹두서점이 문을 열고 식당도 여러 생겨나면서 서울대 학생들의 생활 반경이 봉천동에서 신림동 쪽으로 옮겨오게 된다. 일미집과 녹두집은 음식값도 싸고
양도 풍부하며 한 방에 20 내지 30명씩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어 동문회나 학과 모임, 서클 모임 등 각종 모임을 개최하기에 적합하였으므로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즐겨 찾게 되었다. 특히 함께 노래를 부르고 목청껏 토론하며 세미나 등 잦은 모임의 뒤풀이 장소를 찾던 운동권 학생들에게는 최적의 장소가 나타난 셈이었다. 누가 먼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지 이때 녹두거리라는 이름이 생겼고 85년 녹두집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청벽집이 들어선 후에도 거리 이름은 바뀌지 않았다. 녹두거리는 화랑교를 건너 시작하는 신림로 11길로 대학 5길과 만나는 지점까지를 가리킨다. 즉 오늘날 롯데리아와 피에스몽떼 사이에서 시작하여 약 200m 위 왕약구까지를 채팅하는 것이다. 녹두거리에는 이후 80년대 중후반까지 녹두집과 청벽집, 탈, 한마당, 달구지, 스페이스 등의 주점과 회빈루, 중국관 등의 중국집이 있었고 대로변으로 광장 서적과 열린 글방, 전야, 그날이 오면 등의 사회과학 서점과 집현전, 관악사라는 이름의 인쇄소가 위치하고 있었다. 1984년 학원 자율화 조치, 총학생회의 부활과 맞물려 학생운동이 대중화되면서 각종 모임이 활기를 띠자 녹두거리도 함께 학생들로 넘쳐나고 특유의 문화가 꽃피우게 된다. 신입생 환영회가 열리는 3월이면 대규모 좌석을 갖춘 중국집에 학생들이 넘쳐나고 각 주점마다 빈자리가 없이 여기저기서 민중가요와 구어제창, 열띤 논쟁에 옆사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다. 오늘날에 비해 유난히 지방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던 터라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학생들은 밤새워 녹두거리를 떠날 줄 몰랐다. 4월과 5월에 접어들어 학내 집회가 있거나 가두투쟁의 야거가 있는 날이면 모두 녹두거리에 모여 그날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고 혹시라도 다치거나 잡힌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가 안타까움과 분노로 독재 정권에 대한 투쟁의지를 불태우느라 녹두거리는 조용할 날이 없었다. 학생들이 딱한 사정을 잘 아는 녹두거리 주점 주인들은 쉽게 외상을 해줬고 카운터 사람마다 학생증과 시계가 넘쳐났다. 어느 주점마다 외상장부책이 두세 권은 기본이었어도 학생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학생들도 그런 주점 주인들에 대해 미안함과 고마움, 깊은 연대감을 갖고 있었다. 2017년 겨울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의 40주년 기념 공연에 작고한 탈 주인의 부인 허혜숙 씨를 초청했을 정도였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갔던 녹두거리만의 문화였던 것이다. 서울대 학생들은 이 거리를 서울대 제2캠퍼스라 불렀다. 강의실에서 교수들에게 배우는 것보다 오히려 녹두거리 서점과 주점들에서 동료, 선후배들과 만나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사회와 역사,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기에 말 그대로 제2캠퍼스였던 것이다. 더구나 서울대 내에서는 보직교수와 교직원들이 집회 장소에 나와 감시하고 심지어 경찰에 강제 연행되는 것을 돕기까지 하는 반면 녹두거리 가게 주인들은 학생들이 가투를 나가고 또 돌아오면 함께 걱정해주고 돈이 없을 때는 외상을 너그러이 받아주었기에 학생들이 이 거리에 깊은 애정을 갖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1989년 4월 28일 고 김세진, 이재호 열사 3주기 추모식이 교내에서 열려 교투가 있었다. 교문투쟁이 있었다. 이날 저녁
녹두거리에선 사복경찰 50여 명이 조점을 돌며 학생들을 곤봉으로 내리치고 방패로 내리찍으며 강제로 연행해 갔다. 이때 학생뿐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경찰에 항의하며 맞서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87년 6월 항쟁 이후 형식적이나마 민주주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학생운동의 열기가 주춤해졌다. 더구나 80년대 후반의 경기 활성화와 89년 과외금지 해제 조치로 대학생들의 소비 수준이 상승되고 상권이 발달하면서 높아진 임대료에 기존의 주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장사가 잘 되는 업종, 학생들의 변화된 소비 성향에 맞춘 상가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게 된다. 1989년에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녹두거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94년부터는 서울대학교 10월 대동제와 함께 제1회 녹두문화제가 열렸다. 비록 서울대 정문 앞에서 녹두문화제가 열렸지만 학생들과 상인, 하숙집 주인들까지 함께하는 축제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95년부터는 녹두거리 앞 화랑교와 도림천변에서 제2회 녹두문화제가 열렸다. 이 밖에도 97년과 99년에는 신입생 환영회를 녹두거리에서 개최하여 단과대학 풍물패와 교내 동아리들의 공연이 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서울대 학생들이 주관하는 녹두문화제는 더 이상 열리지 못했다. 비록 이런 노력이 녹두거리를 다시 서울대생들이 즐겨 찾는 거리로 활성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서울대와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80년대 그 암울했던 시절에 함께 울고 웃으며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었고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저항과 비판의 문화, 민중지향적 문화를 꽃피웠던 녹두거리는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440페이지 박종철 글이 박종철 열사는 녹두거리의 전성기 시절에 대학을 다녔다. 그의 주점에서는 열띤 토론과 구호, 경찰에 연행된 동료에 대한 걱정과 탄식, 청년의 염원을 담은 노래가 들려왔을 것이고 학생들의 가방 속에는 근처에 그날이 오면 전야, 열린글방, 광장서점 등에서 구입한 사회과학 서적 등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박종철 열사도 그들 중 하나였다. 박종철 열사가 남영동 대공분실로 잡혀갈 때 마지막으로 살던 집이 현재 행정구역상 주소로는 대학 5길 10-7이다. 하숙집을 나가서 바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 녹두거리 위쪽 입구 왕약국 간판이 보이는 곳이었다. 그전 하숙집도 현재 관악산 지구대 대학동 파출소 대학길 48 근처였는데 역시 5분 거리에 녹두거리가 있다. 관악 민주주의 길을 걷다. 사업추진단이 2017년 시작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왕약국과 강문약국 사이 약 100m 정도의 거리를 박종철 거리로 조성한 이유도 서울대에 입학한 이후 언제나 그 거리를 오갔을 열사를 되살리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 길을 걸으면서 열사를 떠올리고 나라와 이웃에 대한 정의감과 열정, 공동체를 향한 헌신 같은 가치를 이 시대에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2020년 6월 10일에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념 동상과 벤치가 만들어졌고 2022년 1월을 목표로
기념관 조성 사업이 한창이다. 441페이지 그림. 박종철 열사의 동상. 염상섭 작가와 장면 총리의 동상처럼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 441페이지 해야 할 이야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민주원래. 이 관악구 하숙방에 서울대 민추위 사건으로 수배를 받아 쫓기는 선배가 찾아온 날은 1987년 1월 8일이었다. 1월 14일 새벽 박종철은 귀가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강제 연행되어 남영동 대공분실 5층 구호실로 끌려갔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참고인의 신분이었지만 경찰은 물고문을 가했고 다음 날 오전 11시 20분 숨지고 말았다. 한편 1월 말부터 영등포 교도소에서 또 다른 트라우마가 시작되었다. 이곳에 갇혀있던 이부영은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이 수감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그들은 가족 면회 때 억울하다는 말을 했으며 고문경관 셋이 더 있는데 조직보호를 위해 둘만 감옥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기자 출신 이부영은 옥중에서 취재한 축소 조작의 전모를 정리하여 친한교도관 한재동을 통해 김정남에게 전달했다. 수배 중인 김정남은 이 편지와 신문 기사를 참조하여 문건을 만들었다. 그는 문건을 함세홍 신부에게 전했고 고심 끝에 정의 구연사 재단은 5.18 광주 민주항쟁 7주기 미사 자리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조작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발표는 김승훈 신부가 맡았다. 21일 검찰은 축소 조작 사실을 인정하였고 29일에는 이를 주도한 대공수사 2단 단장 박처원 등이 범인 도피죄로 구속 수감되었다. 박종철 군 국민추도위원회는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로 확대하고 6월 10일에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6월 민주항쟁의 서막이 열렸다. (442페이지) 1월 14일 박종철 열사 사망경위. 박종철이 숨겨준 서클 선배를 처음 만난 시기는 1985년 1월이었다. 얼마 후 그 선배는 민주화 추진위원회 민추위 사건으로 지명수배를 받아 쫓기는 몸이 되었다. 1986년 11월 박종철 하숙방에 그 선배가 찾아왔다. 그때 그 선배는 호구조사 때 동사무소 직원에게 신분이 노출되어 자신이 귀가하던 집을 포기하고 이 집 저 집을 전전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선배가 다시 찾아온 날은 1987년 1월 8일이었다. 선배가 찾아온 이유는 한 차례 구속사태가 몰고 간 뒤 연락이 끊긴 사람들과의 연결을 후배 박종철에게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1987년 1월 14일 새벽 박종철은 하숙집으로 귀가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강제 연행되었다. 그들은 박종철을 억지로 차에 밀어넣었고 남영동 대공수사 2단 수사관들에 의해 5층 구호실로 끌려갔다. 어디까지나 박종철은 피해자가 아니라 참고인이었다. 그러나 특진에 미쳐있던 경찰은 박종철에게 물고문을 가하였고 열사는 14일 오전 11시 20분경 숨지고 말았던 것이다. 443페이지 1월 15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첫 보도. 1987년 1월 15일 오전 중앙일보 검찰청 출입기자 신선호는 흔히 그랬듯이 검찰 간부들의 방을 한 바퀴 돌다가 우연히 경찰 참 큰일 났어 라고 말하는 한 간부의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것이 결코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로부터 숨가쁜 취재와 신문사 데스크와의 피말리는 신경전 끝에 그날 중앙일보 석간의 1.5판에는 2단짜리 기사가 하나가 실렸다. 보도 지침이 엄존하던 시대로 기사 하나를 쓰고 싣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라는 제목 아래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박종철의 이름과 그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청년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14일 상호 11시 20분쯤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수사실에서 조사받던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조사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경찰은 박군의 사인을 쇼크사라고 발표했으나 검찰은 박군이 수사관의 가혹 행위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중앙일보 1987년 1월 15일. 444페이지 1월 15일 치안본부 첫 사인 발표. 치안본부는 박군이 연행된 뒤 오전 9시 16분경 경찰이 제공한 밥과 콩나물국으로 아침 식사를 조금 하다가 전날 술을 마셔 갈증이 난다고 말해 조사관이 갖다 준 냉수를 몇 컵 마신 뒤 오전 10시 50분부터 취조실에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조사가 시작된 지 30분 만인 오전 11시 20분경 수사관이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혐의 사실을 추궁하자 갑자기 하며 책상 위에 쓰러졌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987년 1월 16일. 1월 16일 박종철 군 유골가루 임진강변에 뿌려져. 444페이지. 16일 오전 8시 25분 박군의 사체는 영안실을 떠나 벽제 화장장으로 옮겨져 오전 9시 10분 화장했다. 두 시간여 화장이 계속되는 동안 아버지 박 씨는 57세는